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미국과 함께 두 개의 강국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중러 관계 분열을 위한 전략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평가했습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를 지역 강국으로 지칭하며 러시아의 지위를 격화시킨 것을 언급하며 미국의 최대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FOMC 논의 결과에 대해 예상보다 매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도 시장 반응을 빌어 매파적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미국이 통화긴축 시기를 앞당긴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올해 2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광석 가격이 치솟자 철강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1분기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국내 법인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성공 후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에 나선 만큼 해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FOMC 회의 결과는 모두 오전에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오전장보다 낙폭을 줄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 넘어선 상승분 지금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카카오와 LG화학의 강세가 눈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늘의 특징적인 상황들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시각의 시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40% 하락한 3,26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12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45% 상승한 1,00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천스닥도 넘어섰고요. 현재 4포인트 상승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8,54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4,954억 원, 외국인이 3,656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04억 원, 기관이 40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782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콜드체인 관련주, 보안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백화점 관련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먼저 콜드체인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콜드체인 관련주 현재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가 현재 20.56% 상승한 1,73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대유플러스는 위니아딤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인 메디박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 2단계에서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더하고 있고요. 다음 SCD 현재 24.55% 상승한 2,7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 파업에 따른 새벽, 신선 배송 등 택배 시장 성장으로 드라이아이스 수요에 추가 상승 기대된다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4%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GST가 5%의 강세, 경남제약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안주 살펴보시죠. 네, 보안주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정 능력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
공정의 가치와 맞물린 비전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에 중소 SI, 즉 시스템 통합업체의 수혜 기대감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컴위드가 2.34% 상승한 1,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픈베이스가 5%의 강세, SG솔루션즈가 14% 올려 세우면서 현재 2,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GA도 현재 29.61% 상승한 1,510원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고 있네요. 다음 통신 장비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통신 장비 섹터 쪽으로 순환매에 돌고 있는데요. PPI가 현재 15.53% 상승한 7,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 중 하나인데요. 최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항마로 꼽히는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합니다. 상승세 더하고 있고요. 현재 솔리드가 5.92% 상승한 7,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3억 원 규모의 북미 판매형 중계기 공급 계약 소식에 강세 더하고 있고요. 에이스테크가 4.68% 올려 세운 17,900원, 다산네트워크스가 5.66% 강세 보이면서 현재가 1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백화점 관련주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휴질 인수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세계가 4.43% 하락한 29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구백화점이 현재 5% 하락한 1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이 이달 말 폐점할 거란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롯데쇼핑 2%의 약세, 현대백화점 0.91%, 베누지까지 1.3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 관련주 오늘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16% 하락한 3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제강이 2% 약세 2만 1,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1.76%, 고려제강까지 1.5%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장중 신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65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3위 자리에 재등극을 했는데요. 네이버는 이베이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날에 2% 이상 상승을 했지만 미확정 공시가 나오면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6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쓰는 상승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카카오에 대해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상승 랠리가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2.45% 상승한 1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아주 작게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콜드체인 관련주, 보안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 속에서도 또 정치 테마주, 정치 인맥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철강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 짚어봤는데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또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또 유망한 섹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25% 정도, 1차 접종률은 국민 4명 중 1명이 접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소비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의류 업종에 주목하라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시간에 의류업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6월이 지금 한 2주 정도 좀 남았는데 우선 올해 상반기를 정리한다면 이 의류 쪽에 대한 소비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트래픽이 제한되고 가정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음식료, 가공식품 같은 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생기부터 화랑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의류나 외부 활동과 관련된 경기 소비재 재화 수요는 작년에 좀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1분기 때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의류에 대한 소비 부분이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연수 역할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오프닝을 하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리오프닝을 후로 이 판매량 회복이나 채널 트래픽에 대해서 우선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 의류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은 이제 트래픽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의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업종 내 구조적 여유들로 인해서 큰 성장성 없이 장기 부진했던 업종은 사실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타격을 크게 하락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업종 대비해서 턴어라운드 폭이 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2월 중순에서 3월로 접어들면서 우선 백화점 트래픽이 먼저 크게 회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복과 또 신발과 또 소매 판매 쪽에서의 모두 증가하는 부분이 1분기 말부터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별 품목별로 살펴본다면 대형마트 매출이 소폭 플러스 전환됐었는데 이 의류나 스포츠 모두 봤을 때도 이 대형마트 이상의 어떤 판매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백화점 매출에서 좀 특징이죠. 그동안 계속 우위를 유지했던 명품 부분 매출을 꺾고 아동 그 스포츠 부분이 올라선 점이 이 의류 업체들의 좀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간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미국이나 글로벌에 대한 그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각국에서 백신 효과가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의료 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안에서 이 관심주를 말씀드리면 어떤 전방 브랜드 업체보다도 그래도 이제 원단을 좀 만드는 이 코롱인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롱 그룹이지만 코롱 스포츠 쪽에서의 패션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매출의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17%에서 2분기에는 10%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20에서 30세대까지 겨냥한 이 골프웨어 브랜드인 왁 그리고 골든베어 등을 중심으로 패션 성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 온라인 판매 비중도 늘어나면서 이 코롱인더에 대한 이 패션 부분 쪽의 상승이 코롱인더의 주가와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또 성장 동력으로 부각받고 있는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이 설비 확정이 좋아지면서 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파라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높고 또 열에 잘 견디는 특성 때문에 이 방탄 소재나 전선 케이블, 타이어 보강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션뿐 아니라 여러 산업 쪽으로의 이 화학 섬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소비 심리가 확대되면서 살펴볼 만한 업종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롱인더를 관심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아라미드 설비 확장에 따른 호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긴급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우리 시장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금리 인상 시간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지 않았나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 정도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도 오늘 오전에 긴급 회의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과 시장 긴급 점검 해볼 텐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대형주의로 좀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시장 점검 좀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등락은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예상과 좀 다른 부분이 좀 나왔다는 부분인데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가 전망치가 3.4%로 대폭 상향 수정되었다는 부분과 함께 점도표에서 2023년도 2회 정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2023년 2회 정도 금리 인상은 2024년 이전 FOMC 회의에서 2024년도에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1년 정도 앞당겨졌는데 횟수도 2회 정도 늘어나면서 우려감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FOMC 회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만약 2023년도에 2회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면 테이퍼링은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보통 1년여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시장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촉발된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증시의 반응을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면서 좀 하방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좀 버티고 있다.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방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 주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시장을 버티는 버팀목이라면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을 위주로 해서 IT 종목들 중에서 일부 선별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다음 주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반기로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로 인해서 제한됐던 하방 쪽 포지션이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회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분기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양쪽 방향에 대한 다 어느 정도 전략을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지금은 포지션을 어느 정도 조금 줄여놓고 현금을 조금 더 늘려놓은 상태에서 만약 시장이 상방 쪽으로 가더라도 주도주에 좀 더 비중을 늘리겠다는 전략.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우려감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 현금을 좀 더 확보한 상태에서 포트를 좀 줄여놓은 전략.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굉장히 큰 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쪽에서 하락폭이 좀 더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대형주들의 하락은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과 함께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라 본다면 아마도 이 프로그램 매도에서 하락하는 부분은 내일이나 모레 바로 좀 복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차별화되는 모습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어제 코스피 시장을 좀 보면 글로벌 증시가 어제 굉장히 약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사실 1월달 고점을 종가로 넘어서는 아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안 좋은데 코스피 시장은 어제 상당히 좋았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지켜지지 못하고 오늘 만약에 기관과 외국 매물로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어제 진입됐던 물량들이 실망 매물로 초래가 되면서 시장의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조심해서 접근할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조금씩 포트를 좀 줄이시는 분들이라면 결국 이 슈퍼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섹터들, 조선이나 철강이나 기계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조정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이시더라도 어느 정도 포트의 일정 부분은 좀 유지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들, 특히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오히려 이번 주가 지나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더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테마주나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 쪽으로 너무 포션을 늘리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주는 어쨌든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 주간에는 좀 제한적인 변동성 가운데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포트를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관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좀 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하방 압력을 조금 덜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찾거나 비중 조절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장주가 계속 요즘에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상 언급이 다시 되니까 성장주가 또 다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은 IT 성장주 대변하는 성장주와 경기 관련된 종목도 대표되는 가치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작년 한 해 IT 성장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올해는 지금 1월부터 경기 관련되어 있는 가치주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번 미국 선물로서 동시만기가 지나면 이런 섹터나 이보법적인 시각보다는 유동성장에서 실적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실적에 바탕을 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강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보면 IT 종목들에서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시장의 IT 섹터들,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IT 섹터들 좀 보면 작년에 강했던 애플이나 AMD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별적인 실적 호재를 크게 안고 가고 있는 엔비디아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IT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섹터 자체에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은 여전히 고점을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 2차전지나 5G나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특히 이번 미국 선물옵션 만기가 지난 다음 주부터는 어떤 섹터에 기대했던 작년에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투자를 했던 2차전지나 5G,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섹터에 기대했던 바스켓 매매보다는 그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가장 강한 부드러지는 대표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강한 종목이 형성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IT 성장주나 경기 가치주 쪽으로 이보법적인 시각을 다음 주부터는 좀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 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은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 관련되어 있는 가치주 종목들도 유심히 좀 봐야 될 거고요. IT 종목 내에서도 플랫폼이나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 또 실적 위주로 좀 나뉘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떤 섹터보다는 가계주나 혹은 성장주 개념보다는 개별 종목의 실적에 기대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재편하는 부분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치주냐 성장주냐 역시나 어떤 섹터를 정하기보다는 실적 위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이지한 위원님에게 조금 더 시장 점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앞당겨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6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됐던 만큼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점도표도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충분한 움직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 국채를 800억 달러, 모기지 담보 증권을 400억 달러를 사들여 왔습니다. 이제 2021년 1분기부터는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요.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은 2022년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시장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거고요. 또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한다든지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원자재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6월 점도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년 뒤에 한 차례 금리 예상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번 회의 결과 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점도표상의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것은 금리가 긴축 시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시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 상품들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테이퍼링은 언제 시작을 한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잭슨홀 미팅이죠. 이번 8월 달에 있는데요. 뭐 금융 관계자들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금융 정책에 대한 평가나 논쟁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12월 쯤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현재 경제 활동이 완전히 재개가 됐고요.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열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금융 정상화가 아무래도 시급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금융 정책의 정상화는 지난번 정상화 단계를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2022년 10월에는 테이퍼링이 이제 완료될 가능성이 크고요. 2023년 중에는 정책 금리가 인상된다는 쪽으로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022년 10월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은 성장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성장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정책을 변경할 때는 꼭 고용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꼭 참조를 합니다. 현재 고용 상황을 보면은 외식이나 관광, 이벤트, 항공, 운수 쪽의 그 서비스업이 회복 초기지만 이제 회복 속도가 의외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좋은 금리 상승이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요. 투자 교과서에 따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은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성장주 주가는 하락한다고 하지만 이 이론은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좀 틀린 이론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은 성장주의 미래 현금 흐름은 악화는 되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보유 현금이 많은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구조가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들을 생기고요.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출시한다면은 앞으로도 그 IT 기업들은 그 산업별로 업종별로 많은 주가 그 많은 차이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유 현금이 많은 성장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또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신흥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월가의 거물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금 너무 많이 풀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5조 3천억 달러 넘게 지금 풀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자산 가격의 거품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급락에 따른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가나 통화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을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의 세 번의 금리 인상 국면이 있었죠. 94년, 99년, 2004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을 보면은 미국보다는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의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기간 중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9.7% 하락한 반면에 신흥국은 이거보다 조금 높은 10.2%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배인 19.3배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현물 시장 그리고 또 환율 시장을 통해서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기인 양 외국인들의 그 투자 자금이 급격히 밀려들고 또 밀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주가와 통화 가치가 동시에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신흥국들에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처럼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조업의 급속한 회복으로 인해서 현재 구리나 원유와 같은 국제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데다가 또 식량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격 형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식량이 위험한데요. 7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해서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 상승했고요. 곡물 가격도 26%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신흥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또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올 수 있고 주가도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맞춰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게 우연인지 좀 재미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 생일에는 안 좋은 일들이 있는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6월 15일이죠. 이번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시 주석의 생일날은 어김없이 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불길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취임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환갑날이었는데요. 이때 중국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제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바로 중국 대표팀이 태국 대표팀의 1대5로 대패했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생일날서부터 버블이 터지면서 3주간 주가가 32%나 폭락하면서 6천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6월 15일 생일 같은 경우에는 인민일보가 처음으로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중국을 아주 어수선하게 만들었고요. 2018년 65세 생일 같은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25% 처음 발동시키면서 중국에게 큰 낙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이었죠. 6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시청구가 위치한 신파티 농수산 도매시장에서 코로나가 2차 유행이 되면서 베이징시가 비상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 생일 같은 경우는 어김없이 좀 불행한 역사가 기록됐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의 구설수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생일에 계속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유도 좀 들어보면 좋겠지만 이번에 방사능 유출 사건은 좀 심각한 사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 몇 기나 되는 거고 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올해 시 주석 생일날 같은 경우에도 원전 사고가 또 느닷없이 터지면서 징크스를 벗어나지는 못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전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의 5%인 5,100만 킬로와트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49기 원자로에서 생산되는데 보통 16개 원전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7,000 킬로와트를 더 생산하면서 총 1억 2천만 킬로와트로 세계 최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불란서하고 합작으로 건설했던 타이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났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원전만 무려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 이 중에 타이산 원전처럼 사고가 발생한다면 편서풍을 타고서 3일 안에 한국에 방사능이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도 미연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전이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생태계, 서해에 있는 환경에는 또 어떤 악영향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까요? 네, 타이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홍콩과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광동성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프랑스와 합작으로 건설한 최신형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20개 원전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 중국산 원전에서는 사고가 더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방사능 유출도 이번에도 시진 주석 생일까지 전부 감췄다가 16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할 정도로 정보 공개에는 상당히 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현재도 방사선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광둥성에 위치한 다이만 원전 6기 같은 경우에는 삼중 수소 배출량은
연간 225 베크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10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세계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중국 원전 사고에 대비한 분석 자료라든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원전 사고가 난다면 무방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 방안을 빨리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오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75.1%로 목표가 다시 한번 갱신이 됐습니다. 수익률 갱신이 됐습니다. 덱스터부터 SM라이프 디자인까지 보시면요. 덱스터가 15.9%, 네이버가 17%, SNK가 15.2%,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내줬습니다. 네, TLC 인베스트먼트는 24.2% 수익 달성했고요. 무성사료가 16%, IHQ가 포트 재배되면서 12.25%나 수익 내줬었고 보성파워텍 12.7%, MDM이 10.1% 수익 내줬습니다. 보령제약이 12.9%고요. 대성파인텍 12.4%,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23.5%나 수익 다시 한번 내주고요. 제로투세븐이 11.1%, HMM 20.2%로 포트 제외됐었죠. 네, 현대코퍼레이션 0.5%에서 포트 제외됐었고 목표가 달성한 신성 델타테크 15.4% 수익 챙겼고 한전산업도 4.1% 수익 냈습니다. 대성창투 5.7% 손실이었고요. 금호석유 한일넥터스 다소 부진했는데 남해화학이 오늘 목표가 달성하면서 8.9% 수익 내주고 누적 수익률로 왔습니다. 이제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담겨있는 종목 총 4종목이고요. 남해화학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서한기계공업도 0.1%로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부터 현재 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남해화학이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 리뷰 들어보기 전에 오늘 시장 점검에 대해서 또 질문 드려봐야 되겠죠. 오늘 또 상승하는 업종으로 화장품 섹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6.18 행사를 앞두고 지금 이 소비주들 그리고 화장품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이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자체 백신을 이렇게 접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적인 부분, 그러니까 소비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화장품주가 중국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뭐 화장품 섹터들 나쁘지 않은 뭐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딱히 글쎄요,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과 그렇지 못한 종목들 좀 분명하게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좀 급등락을 잘 해줬던 뭐 그런 종목들 사실 실적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을 좀 중국 소비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좀 공략을 한다라는 것에는 살짝 저는 이제 좀 거부감이 있긴 한데요. 뭐 한국 콜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국, 콜마 홀딩스, 그 다음에 뭐 콜마 B&H, 이 정도를 이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좀 받쳐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화장품주는 무조건 한국 콜마 B&H만 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뭐 전고점 31,000원대를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앞에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주가 뭐 그렇게 또 탄력적으로 화장품주들이 막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화장품 뭐 신사업으로 좀 진출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좀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뭐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딱히 뭔가 대단하게 이 화장품 섹터들이 어떤 뭐 주도 섹터로서의 변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뭐 화장품 섹터보다는 차라리 대북 관련주들 좀 전에 보신 뭐 인디에프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제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조금 보시는 게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화장품 관련주들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렇게 또 괜찮은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자리를 좀 돌파해 놓고 신고가 가는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이 워낙에 이제 좀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이제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쇼핑 행사를 앞두고 화장품주를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거면 오히려 대북 관련주가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장 점검과 함께 이 도너리포트 포트에 대한 종목들 리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어저께 제가 이제 뭐 시장 이야기 드릴 때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음봉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요 방송에서도 드렸고 그다음에 11시 방송인 주유소 잔소리에서도 드렸고요. 저녁에 이제 주유소에서도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음봉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귀신같이 또 조정 나올 때는 매수세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이제 8,6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오늘 이어가고 있는데 신고가 갱신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좀 상승 주도해 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어제만 해도 기관 외인들을 매수하면서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매수량을 생각해 보면 뭐 딱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정도의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잘 올라왔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뭐 외인과 개인들이 시장을 좀 올려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지수 방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현금 매수를 현금 비중을 확대해가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제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던 뭐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고점대 3,250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딱 예상대로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딱히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일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FOMC 관련돼서 이슈는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겠지만 점도표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 뭐 그건 누구나 다 어디까지는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그냥 뭐 단기적인 전고점 저항 자리에서의 뭐 눌림 형태 조정을 조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보시면 이제 뭐 S&P 500 같은 경우 신고가 갱신을 하고 이제 20선까지의 눌림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올라오는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상승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추세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국내 증시도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대형주가 시장을 막 주도해서 치고 가기보다는 사실 오늘만 해도 시장은 약조정을 좀 보였지만 중소형주들 중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 3월부터는 추세가 요 지금 얇은 오렌지색 요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바꿔볼게요. 요 라인을 타고 이제 쭉 올라왔고, 제가 이제 계속 이 추세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번에는 이 추세를 지지하는 선 안에서의 단기적인 추세가 또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흐름, 요 슬롭대로, 그러니까 상승 기울기대로 좀 지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상단, 그러니까 고점들끼리 연결하는 이 추세 저항을 이제 그어봤을 때, 3,320포인트, 3,33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게 대단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잔잔한 흐름으로 움직여준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너 리포트 있는 종목들인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조금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딱 한 며칠간의 흐름만 본다고 하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해온, 요 폭의, 한 중심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도지 형태의, 캔들이 이제 종가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내일, 단기적으로 또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저항자리, 32,000원을 돌파하는 형태의 양봉이 만들어질 가능성,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도지 형태 하나 정도 단봉으로 짧게 우선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딱히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점 구간에서의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기 추세 저항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남해화학인데요. 남해화학 도너 리포트 11,000원 목표가를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11,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앞에 보시게 되면 2019년도 3월부터 한 6월까지 한 3개월간의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줬던 그런 구간대 저항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살짝 돌파하고 밀려 내려왔는데 수익 실현하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목표가를 보시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짧게 수익을 사실 한 8% 정도의 이제 수익을 챙긴 게 됐는데, 이 조정 나왔을 때 제가 추가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추가 매수 하신 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꽤나 괜찮은 수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매수를 진입했던 그 관점은 아직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주가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가 나오거나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왔을 때 목표가 상향하지 않고 이대로 좀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보유하시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수익권에서의 입절감을 좀 잘 잡아두시고 간다면 아마 괜찮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500원 정도 아마 익절가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상입니다. 자, 대상 같은 경우 뭐 전저점 부근에서의 지금 계속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가격대 횡보하면서 60일선을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고 단기 추세 저항을 돌파해 준다면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요. 이제 식품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원이라든지 이제 청정원, 종갓집에서 나오는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 식료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식료품이라든지 요 상품들의 가격을 상향시킬 수 있는,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지속적으로 식품 가격들, 상품 가격들을 이제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명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까지 뭐 우리가 먹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식료품 첨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인상을 하게 되면 잘 내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실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모아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는 뭐 공략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종목 서한기계공업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종가 기준으로는 어저께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7,000원이라는 가격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5일 이평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풍력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철도, 자동차,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경협주로도 움직였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북 경협주와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점검과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고요. 오늘 남해화학 목표가 달성한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요, 늘 시장에 대한 정보, 종목에 관련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